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한 건입니다. 성수호 생활환경과장이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하는 데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성수호 생활환경과장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하 역사, 실내 공기질 측정 기기 부착,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공고 기준을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두 개의 물질로 하고, 현행 환경부 고시로 규정 중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공고 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 대상의 측정을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현행 미세먼지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신설되는 초미세먼지 공고 기준은 지하 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 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주기적인 측정 의무와 관련하여 올해 4월 법 개정으로 현행 공고사항인 그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 시설과 같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 주기 또한 2년에서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연간 1회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질 측정 여건이 특수성을 고려하여 광산람 방식의 간이 측정기기 활용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일부 운송 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 대수가 3천, 4천여 대에 달하여 공기질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적용 대상 차량 중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하여 측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대표성을 가진 표본은 약 최소 20% 이상을 저희가 제한을 한 상태입니다. 다중이용 시설과 관련하여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 규모 기준을 현행 법 적용 중인 여타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 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존 법률 시행 규칙에서 4개 시설군과 이번에 개정으로 추가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한 5개 시설에 대해서 기존 시행 규칙에 있던 것을 시행령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하 역사의 경우에는 모든 지하 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 공기질 측정 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로 하고 설치 지점은 승강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조정 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격상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도 참여토록 하여 중앙, 지방, 민관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염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오염도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여 전국 다중이용 시설과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에 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입법 예고 기간, 앞으로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침으로 저희가 지난 4월 개정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입법 예고할 하위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부은석 기자님. 네, 한국경제 부은석 기자입니다. 이거
대중교통 차량 관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내버스랑 마을버스는 해당 안 되잖아요. 이게 확대될 예정인 건지 궁금하고요. 대표성 가지는 표본 선정하는 거는 사업자별 20% 이상인 건지 아니면 전체 총수의 20% 이상인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은 그 정차 시간이 1분 간격으로 적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포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통상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법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시외버스, 주로 두 종류의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고속형 시외버스, 그다음에 직행형 시외버스, 그다음에 이제 통상 우리가 지하철이라고 하는 도시철도, 그다음에 이제 코레일 등과 같은 이제 국가철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 예? 표본 20%, 제가 최소한 20%로 저희가 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자별로 보유 차량의 20%, 그 다음에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감정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보내주겠습니다. 동아일보 강은진님. 그래서 동아일보 강은직이라고요. 우선 이거 측정을 하는 주체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측정을 연간 1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운행 중일 때 측정을 하는 건지, 그럼 최소 아까 산란광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소 5분간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50 마이크로그램이 기준인데, 이거는 전국 기준이고, 이제 넘었을 때 공개를 하긴 하지만, 이거를 어겼을 때 별도의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없는 건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측정 주체와 관련해서 이거는 대중교통 차량의 소유자, 대중교통 차량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불시하는 오염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측정 의무는 대중교통 차량의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1회 측정도 차량 소유자가 해야 하는 측정 의무 횟수를 가집니다. 어겼을 경우에 별도 조치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고를 해나가는 것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부 공고 기준이지만은 일반 시설과 같이 지자체로 하여금 오염도 검사를, 글씨 오염도 검사를 하여서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해나가는 할 계획입니다. 네, 조선일보 김영재. 저는 대답이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방금 동아일보기는 여쭤보신 거랑 똑같이 기준 측정 기준이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특히 지하 역사 같은 경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저희 작은 측정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서 측정을 해보면 외부보다 최대 2배에서 3배까지도 많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는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연 2회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날씨가 밖에 평범한 날이라면 충분히 측정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도 측정을 하는 기준이 따로, 관리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주로 측정 방법은 환경오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 시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기준, 이제 법적 구성력이 있는 유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대중교통 차량의 경우에는 운행 중인 과정에서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간 과정에서 이제 운행 시간 동안 이제 측정을 하도록 합니다. 측정 방법, 간이 측정기를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운행 시간의 한계, 그 다음에 공간의 한계,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다중형 시설 같은 경우는 24시간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측정 방법도 정밀도가 높은 중량법이나 배타선 흡수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인데 대중교통 체납의 경우에는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서 간이 측정기를 활용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간이 측정기 아무 간이 측정기나 쓰는 게 아니라 성능 인증을 받은 일정 등급 이상의 간이 측정기를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 미세먼지 관리 특별법에 따른 그 간이 측정기 성능 인증제가 8월 15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등급, 그 다음에 등급 외가 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체납 간이 측정기의 경우 약 70, 중량법이나 다른 정밀한 측정기기 대비 약 70%, 최소한 70% 정확도를 갖는 2등급까지의 간이 측정기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시험 기준에 규정할 계획입니다. 대일환경 안상석 기자님. 대기 환경이 안상석입니다. 그 측정기는 지자체에 지금 몇 개씩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한 가지 질문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측정할 때 아까 보안부 기자님이 얘기하셨는데 담당 공무원이 배석이 되는지 그거하고 세 번째는 그 시장 그 재래시장에 가보면 아직도 그 비상물이 많이 비키는데 왜 그 재래시장은 빠졌는지 그 세 가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그 8월 15일부터 가지 측정기 성능 인증제를 시행하고 나서 지금 현재 약 30여 종의 그 성능 인증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1월까지 이제 30여 종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지금 신청은 접수를 받았고 그 신청 접수한 결과 지금 현재까지는 30여 종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등급은 지금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신청된 30여 종이 이제 무슨 등급이냐는 아직까지 저희가 하고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그 평가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그 재래시장의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 다중이용 시설, 모든 다중이용 시설을 다 실내공기관리법 대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면 여기 그 보좌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3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군별로 각기 이제 다른 면적 기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설 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관리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그 민간계층 이용 시설의 경우에 저희가 보다 더 중점을 두고 그 기준 미만이지만은 저희가 좀 관리 요령이나 이런 부분은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그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그 남대문 시장 같은 데는 그 이불집 같은 데는 그 이불에서 나는 비계문제가 엄청 심해서 그 외국 손님이나 손님들이 매우 그 공기가 파악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현황은 파악되고 있지 않죠?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시설에서 자료 드립니다. 공무원 입회하는 것도 공무원 입회. 네. 자가 측정 연일에 대중교통 차량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 공무원이 입회하느냐 아닙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은 글씨 오염도 검사가 네. 그 공무원이 집회하지 않으면 거의 법적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그 측정할 때는 그걸 다 좋게 하지 누가 나쁘게 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반 시설 같은 경우 대부분의 실험 측정 기기가 아주 고가의 부피가 큽니다. 그리고 24시간 측정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 측정 대행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님. 제가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입니다. 환경부 실내 공기를 지내에 보면 지자체장이 매년 10% 이상의 오염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안 지킨 지자체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뭐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이 지침에 따라서 검사를 해도 10%밖에 안 되는데 그걸 안 지키고 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찾아봤는데 그 권고 지금 권고 기준 점검률은 0.1%라고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지침을 만들어서 지자체들이 직접 검사를 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들을 점검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과태료가 이런 거 안 지켜도 과태료고 100만 원도 안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점검이 될까요? 저는 모르겠었는데. 올해 미세먼지 특히 회의 계기로 저희가 오염도 검사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2017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가정용 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가 5.7%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10%가 조금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차량의 경우에 방금 공고기준 점검률을 0.1%라고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가 넘었습니다. 10.3%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주고, 이 지자체가 다중이용 시설 실내 공기가 점검을 하면 이 결과를 공개를 합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공개가 안 된 걸로 아는데. 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 초과하시는 공고하도록 의무가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도 가은이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니까 아까 또 나온 질문 비슷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연중 1회면은 이 점검 일도 그냥 사업자가 자가적으로 알아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고농도시, 뭐 저농도시 이럴 때랑 상관없이 그냥 측정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자가 머릿속에 박근혜 기자님께.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확인하는 거 많이 붙이죠.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을 보시면 아프리카 대절병의 이해를 되었는데 이게 돼지과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 기인의 치명적인 출혈성 질병으로서 기에 출혈이 있다든지 코에 출혈이 있다는 이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외견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사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이 치료제도 없고 또 여기에 따른 어떤 다만 반면에 전파력은 좀 접촉에 의한 전파기 때문에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종식시키는데 한 30여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생존력도 좋아서 뭐 육포라든지 냉동 돼지고기 또는 다른 소세지나 이런 가공품에서도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감염된 돼지나 축산물의 이동, 잔반, 오염 차량 또는 야생 멧돼지도 접촉에 의해서 될 수 있고, 다만 구제역 같이 공기 전파가 아닌 접촉에 의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치사율은 높지만은 전염성은 그래도 조금 낮은 약 전문가는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설치류나 조류 등 그 매개 동물에 의한 감염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프리카 포르투갈에서 물렁 진드기 종류인데 진드기에 의해서 감염 사례는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나라별로 그 원인들이 되어 있는데 맨 끝에 보시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지를 방목을 하다시피 되기 때문에 멧돼지와 접촉해서 감염된 사례가 있고, 이게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럽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원인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파리 중에서 이제 흡혈파리 종류나
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이제 몇 마리를 포집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집어넣어 보니까 실험실 수준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천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계속 검사를 하고 있으면 검출되지 않았지만은 좀 갈립니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감염 수준에 미달한다고 본 반면에 다른 또 도나우강 사회에서는 이 도나우강의 폐사체를 투척해서 이제 관리를 않다 보니까 음한이어서 감염됐다는 이런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생 경과는 아프리카에서 발견해서 서유럽 포르투갈로 갔다가 동유럽 조지아나 이런 러시아 이쪽으로 가다가 중국으로 가서 그다음에 중국 인접국인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그다음에 북한에 5월달에 대강도에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쪽입니다. 애국의 멧돼지 ASF 대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멧돼지는 잘 아시다시피 모계사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에 4, 5월경에 4마리đến 10마리경을 출산을 하고 같이 양육하는 그런 체계고 잡식성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지역의 멧돼지 서식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5.2마리. 이걸 전국으로 했을 때는 한 2만 마리 정도 되는데 이게 집돼지와 달리 상당히 정확히 뽑기는 어렵고 이걸 뽑을 때 이제 시도별로 별도의 조사구를 선정해서 그 조사구에서 그 흔적이나 이런 걸 발견해서 추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동 특성은 정주성, 행동 반경이 넓지 않은데 다만 이제 그 화약 냄새라든지 특히 사냥개의 추적에 의해서 최대 50km 이상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 보면은 사냥개들이 몰고 가다 보니까 사냥개를 잃어먹은 포수도 많고 들개 중에는 사냥개 출신 들개도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사냥개에 의한 그 이동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포획 방법은 총기 포획이나 포획 트랩을 활용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포획 트랩을 좀 개량을 해서 새로 배포를 했습니다. 포획 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포획 틀 같은 경우에는 위치라든지 먹이 유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포획 실적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총기 포획 같은 경우는 산탄총은 원칙적으로는 이 산탄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개를 사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좀 사거리를 개량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체 처리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엽사들은 주로 이제 자가 소비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사육돼지와 관계는 매개체 하나로 작용되고 있는데 이 감염 의심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케이스나 다른 케이스에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체코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코 사례는 우리나라와 지금 상황이 다른 게 여기서는 사육돼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 발생부터 종식 선언까지 228일이 걸렸습니다. 기본 방향은 우리나라 비슷하게 위험도에 따라서 최고, 고위험, 저위험, 집중사냥 이렇게 나누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저희가 집중사냥구역을 해서 300, 위험 감염적 뺀 그 두 번째가 32 정도인데 여기는 최고 위험 지역이 57km로 우리보다 상당히 넓은 범위의 감염지역이나 이런 구역을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 달리 우리는 주로 산악 쪽인데 좀 평지 쪽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 경과는 확진돼서 처음에는 감염 지역에 대한 사냥 금지, 저위험 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 고위험 지역 포획, 그다음에 고위험 지역 총기 포획, 나머지 이제 그래도 그 위험 지역에 감염 지역에 있는 개체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개체들은 경찰을 활용해서 특수하게 집중 사냥해서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반 급여 금지라든지 폐사 재찰이라든지 이동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고
저희와 같이 이제 발견 또는 수렵 시 이렇게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코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6쪽입니다. 뭐 체코 보고서에도 나왔지만은 사냥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략으로서는 좀 지역을 안정화시켜라. 그다음에 사체를 찾아라.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멧돼지는 보통 한 10마리 정도 가족 단위 목의 사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감염되면 그 군내에 서로 접촉에 의해서 이게 코를 맞대고 친근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같이 접촉돼서 원래 원칙적으로 사체 한 마리가 발견되면 10마리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염 지역을 이해하고 이동되지 않게 하고 마지막에 제거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벨기에나 프랑스 사례는 체코와 좀 약간 다릅니다. 벨기에가 발생돼서 접경 국가인 프랑스에 대체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벨기에와 접경 지역에 그 화이트존을 설정해서 아주 넓게 설정해서 펜스를 설치하고 그 지역에 있는 멧돼지를 박멸한다는 목표로 무제한 사냥을 해서 뭐 이런 존을 만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 상황에 대해서 대형 경고나 발생 상황 같습니다. 북한 발생해서 파주 양돈농가, 그 다음에 멧돼지는 이제 연천 DMZ 내에서 최초 발생했고 접경 지역에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멧돼지는 현재 12개 제가 감염된 게 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들도 SOP 멧돼지 ASF 표준 행동 지침 SO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OP를 만들고 관계기관 수료비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이나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기존에는 농가에 피해 신고가 있어야 초기 포획이 가능했는데 접경 지역이나 양돈농가 주변은 신고 없어도 포획단이 들어가서 사전 포획이 가능하도록 풀어줬습니다. 그런 결과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월 평균 실적으로 보면 2,800 전국적으로 같은 2배 정도의 포획 실적이 사전적으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폐사체 발견에 대해서 5만원을 들였던 포상금을 10만원으로 했고 확신 시에는 100만원까지 신설을 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쪽에 행동지침은 기관별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은 이 구역이 체코 사례와 비슷하게 빨간 그 감염지역, 녹색인 위험지역, 이게 한 매뉴얼상에 5제곱킬로미터, 30제곱킬로미터 반경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만은 현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원으로 동그랗게 안 되기 때문에 지형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최외곽 지역에 집중 사냥 구역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상에는 지금 이 3개 존에 따라서 감염지역, 위험지역, 집중사냥구역 3중의 철저망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첫째 이것도 지자체가 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방역하고 뭐 폐사체 메모라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저희들이 위험지역에 대해서 1차 전기 펜스를 치는 작업을 하고 있고 2차적으로 위험지역에 따른 지자체에서 견고한 철조망을 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집중사냥구역은 너무 범위가 넓고 산악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체코와 같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넓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는 치나 안 치나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또 체코에서도 3차 구역은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치지 않는 쪽으로 좀 정리해서 2개의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동 요령은 표에 대신 보는 바와 같습니다. 양돈농가의 발생 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서 감염이나 그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총기 포획을 제한해서 교란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대신 그 지역에는 포획 틀이나 포획 트랩을 추가 설치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매개체 검사나 하천수나 토양, 야생동물 등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긴급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DMZ에서 연천 DMZ에서 발생한 이후에 민통선 내 쪽에서도 또 발생함에 따라서 감염 전파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겠습니다.